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저는 책방직입니다. 요즘 살다 보면 나이를 먹었어도 아직 배울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론 아주 어린아이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도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죠.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은 나이 먹었어도 결국 자식이라고 하시잖아요. 장성한 자식을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마냥 밤낮으로 걱정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데서 오는 염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직도 순간순간 배울 게 많고 깨닫는 게 많아지는 때입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이문영 역금 정민미디어에서 발행한 김삿갓의 지혜입니다. 이 책은 괴짜 현인 김삿갓이 열어주는 인생 해안이 담긴 책입니다. 조선시대 괴짜 현인 김삿갓은 모든 사회적, 물질적 욕망을 내려놓고 평생 방랑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방랑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났고 팔도의 아름다운 산천을 접하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때로는 감격하며 때로는 분노하며 부시가는 대로 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들에는 인생의 깊은 울림과 기발한 해악, 풍자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때그때의 난국을 헤쳐나간 그의 탁월한 지혜와 품격 높은 해악을 스토리화하여 엮은 것입니다. 이제 방랑시인 김삿갓이 열어주는 인생의 해안으로 함께 길을 나서 보시죠. 김삿갓의 지혜, 이문영 역금. 머리말. 조선 후기 때 팔도를 휘젓고 다닌 뛰어난 시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병현으로 자는 성심이고 호는 난고이다. 속칭 김립이라고도 불리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삿갓이다. 흔히 그를 일컬어 방랑시인이라고 한다. 전국을 떠돌며 즉흥시로 세상을 노래했기 때문이다. 그가 왜 방랑시인이 되었는지는 이 책 끝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놓았다. 역적의 죄를 범한 할아버지 탓에 하늘을 보고 살 수가 없었던 그는 큰 삿갓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호련히 집을 떠났다. 노모와 처자식까지 거느린 그였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는 당대를 호령하던 세도 가문 안동김 씨였으며 누구보다도 빼어난 시를 지어내는 능력의 소유자였다. 그런 만큼 당시 그가 과거에 응시했다면 장원은 당연지사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사회적, 물질적 욕망을 내려놓고 평생 방랑의 길을 갔다. 그는 40여 년에 걸친 방랑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났고 팔도의 산천을 접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를 지었다. 때로는 감격하며 때로는 분노하며 북가는 대로 시를 썼다.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깊은 울림과 기발한 해악, 풍자를 담고 있다. 그가 당대에는 물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러한 김삿갓의 시를 토대로 있었을 법한 일을 상상하여 이야기로 엮은 것이다. 굳이 상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의 전기 관련 문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꾸미면서 몇몇 선배 문인이 먼저 헤쳐나아간 상상의 길을 엿보기도 했다. 그렇게 참조하여 꾸며낸 이야기를 총 7장으로 나누어 놓았다. 김삿갓의 이야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보았을 내용이다. 모든 무력을 떨쳐버린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았는가 하는 화두 하나만으로도 일독의 가치는 충분하다. 그때그때 난국을 헤쳐나간 그의 탁월한 지혜와 품격 높은 해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손에 꼽히는 대시인 김삿갓. 이제 그를 제대로 만나보자. 이문영. 인생의 지혜. 10년을 산 사람도 100년을 산 사람도 우주의 영겁에 비하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쉽게 깨우치지 못한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산골 노부부. 깊은 산중에서 인가를 찾아 헤매던 김삿갓이 마침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했다. 저런 움막 같은 집에 과연 사람이 살고 있을까? 내리 사흘을 굶은 탓에 절실히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던 김삿갓에게 그 집은 그리 반가워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라면 먹을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집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팔순을 훌쩍 넘긴 그들은 정정했는데 얼굴에는 근심이 하나도 깃들지 않았다. 마누라, 손님이 오셨구려. 어서 점심을 지어요. 주인 노인은 김삿갓을 반갑게 맞으며 부인에게 식사를 준비하라 일렀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 중에 노부부 단둘만 사는 게 신기해서 김삿갓이 물었다. 영감님께서는 이 산골에서 산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되긴, 나는 코올리게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걸. 놀랍군. 보통 사람 같으면 갑갑해서 한 달도 살 수 없을 터인데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왔다니. 평생 두 분만 이곳에서 사셨단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지. 한때는 이곳에도 집이 20채 정도 있었지만 하나둘 도성을 찾아 나가고 한 10년 전부터 결국 우리 둘만 남았지. 그럼 영감님은 슬하에 자제분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있네. 하지만 그 아이들도 다 산을 내려가 제 길을 찾아갔지. 그때 노파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상차림을 보니 쌀 한 톨 섞이지 않은 보리밥과 삶은 감자, 옥수수, 그리고 간장이 전부였다. 잔은 없지만 많이 드시게. 주인 노인이 다정하게 식사를 권했다. 자제분들이 모두 떠났으면 집에 젊은이가 없을 텐데 그럼 영감님께서는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십니까? 두 늙은이가 먹으면 얼마를 먹는다고. 먹고 사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니 생활은 어렵지 않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농사를 지으려면 힘들 것 아닙니까? 김삿갓은 자꾸만 걱정되었다.
팔순을 넘긴 두 노인이 힘든 경작을 하기란 보통 어려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인 영감은 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농사를 할 게 뭐 있나? 봄에 보리랑 감자랑 호박 이런 것 몇 가지만 심어 놓으면 한 해 먹을 걱정은 없는걸. 그래도 1년 내내 보리밥에 호박죽, 찐 감자만으로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지. 그럼 다른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보시기에 산짐승이나 들짐승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을 보았는가? 모든 동물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대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사람이 풀만 먹고는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 연세에 짐승 사냥을 해서 고기를 드실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허허, 자네가 이 늙은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구려. 하지만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산중에는 먹을 것이 많네. 철 바뀔 때마다 냉이며 달래, 두릅, 고사리 같은 부성귀도 많고 복숭아, 앵두, 밤, 잣, 도토리 같은 과실도 많지. 아, 김삿갓은 뭔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랬다. 아웅다웅 싸우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은 자연의 그 오묘한 진리를 알 리가 없다. 남보다 편하게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남보다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주인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었다. 김삿갓은 노인의 집을 떠나면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존경심에 몇 번이고 절을 한 뒤에야 발길을 돌렸다. 가난이 죄. 땅 위에 신선이 있으니 부자가 신선이고 인간에겐 죄가 없으니 가난이 죄라네. 가난한 자와 부자가 따로 있다고 말하지 말게. 가난한 자도 부자 되고 부자도 가난해지는 법이라네. 어느 졸부가 가난한 자들을 깔보자 딱하다며 혀를 차고는 지은 시다. 호랑이 등을 베개 삼아. 바람이 몹시 매서운 한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김삿갓은 거의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걷고 있었다. 제법 먼 길을 온 것 같은데 막상 뒤돌아보면 아까 보았던 나무가 저만치에 버티고 서 있곤 했다. 그만큼 걷는 일조차 힘든 날씨였다. 한참을 걸었건만 인간은 고사하고 허름한 움막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저물어 사위가 어둠에 휩싸였다. 이거 큰일인걸.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부니 인가를 찾지 못하면 오늘 밤엔 필시 얼어 죽고 말 터인데. 그렇게 절망에 쌓여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다가 드디어 몸을 가릴 움막 하나를 발견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김삿갓은 천신만고 끝에 움막으로 들어가 바람을 피할 수 있었다. 움막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니 등잔불은 언감생심이었다. 너무 지친 그는 손을 더듬어 살펴볼 틈도 없이 풀썩 주저앉았다. 부드러운 털 같은 촉감이 제법 온기가 느껴졌다. 마치 부드러운 솜털이 와닿는 것 같았다. 그는 이내 골아떨어졌다. 얼마나 잤을까?
심한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깬 그는 눈을 비볐다. 어느새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 세상 모르게 잠에 빠졌었구나. 혼잣말을 하며 주위를 살피던 그는 순간 화들짝 놀랐다. 움막 안으로 새어드는 새벽녘의 빛이 부드러운 털의 정체를 똑똑히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밤새 호랑이 등을 베고 잤단 말인가? 등골에 이내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몸을 일으켜 움막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 호랑이가 잠에서 깨기라도 하면 그 순간 호랑이 밥이 될 터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는 간신히 숨만 쉬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호랑이를 베고 누운 채 움막 틈새로 밖을 내다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처한 심정은 두렵고 답답하였으나 내리는 눈을 보자 왠지 가슴 한구석이 푸근해지기 시작했다. 그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는 매 한 가지 아닌가. 어차피 호랑이가 깨어나면 죽고 말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니 저절로 입에서 시가 흘러나왔다. 달도 희고 산도 희고 온통 하얀 세상이구나. 깊은 산 깊은 날 이 나그네의 근심도 깊구나. 그렇게 시 한 수를 읊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그 마음을 의지하며 김삿갓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호랑이가 잠에서 깨어나 당장 먹이가 된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이었다. 하늘이 도운 것일까?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니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 호랑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는 딱히 서두르지 않고 움막을 빠져나왔다. 움막 밖 세상은 온통 흰 눈으로 덮여 있었다. 새 사내의 추위자랑. 장터를 지나던 중 김삿갓은 한 무리가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 중 세 사내가 내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기의 주제는 누구의 고향이 제일 추운가 하는 것이었다. 참 희한한 걸 가지고 내기를 다 하는구나. 김삿갓은 잠옷 흥미롭게 그들의 내기를 지켜보았다. 평안도에서 온 이서방과 함경도에서 온 박서방, 백두산 근처에서 온 황서방이 내기의 주인공들이었는데 평안도 중강진에 사는 이서방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내 고향 중강진은 얼마나 추운지 한겨울에 오줌을 누면 오줌줄기가 음경 끝에서 땅 위에까지 고드름처럼 얼어붙는다오. 이서방의 말에 사람들이 박장대소했다. 그렇다면 음경까지 얼어붙어 못 쓰게 되겠군. 이 사람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네. 음경이 얼어붙으면 마누라가 녹여줄 것 아닌가? 다음은 함경도 출신의 박서방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고향에서는 겨울이면 무슨 이야기를 짓거려도 알아들을 수가 없소이다.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 말소리가 입 밖에 나오자마자 꽁꽁 얼어붙기 때문이지. 군중 속에 누군가가 물었다. 그럼 겨우내 아무 말도 못하고 산다는 말이오? 아쉽지만 겨울 동안은 말을 알아들을 수 없소. 그러나 봄이 되면 겨우내 얼어붙었던 말들이 공중에서 전부 쏟아져 나와 왁자지껄 시끄러워진다오. 김삿갓은 그의 말을 듣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말이 공중에 얼어붙었다가 봄이 되면 쏟아져 나온다는 표현은 얼마나 기발하고 시적인가. 마지막으로 백두산에서 온 황서방이 이야기를 꺼냈다. 내 고향 백두산은 얼마나 추운지 방 안에서 촛불을 켜도 그 불꽃이 꽁꽁 얼어붙는다오. 어떻소? 이만하면 앞에서 말한 두 사람보다 훨씬 춥다고 생각되지 않소? 세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고 이제 승자를 가릴 때가 되었다. 심판관은 함경도 출신의 박서방 손을 들어주었다. 어차피 지금까지 세 사람은 거짓말을 해온 터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꾸민 사람에게 1등을 주었다는 것이 심판관의 편이었다. 김삿갓은 심판관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며 발길을 돌렸다. 시시비비. 옳은 것 옳다 하고 그른 것 그르다 함이 꼭 옳진 않고, 그른 것 옳다 하고 옳은 것 그르다 해도 옳지 않은 건 아닐세. 그른 것 옳다 하고 옳은 것 그르다 함이 그른 것은 아니고, 옳은 것 옳다 하고 그른 것 그르다 함이 시비일세. 영원히 사는 방법. 금강산의 어느 절에 덕이 높은 스님 한 분이 머물고 있었다. 김삿갓이 그 스님을 찾아가 차를 얻어 마시고 있는데 얼굴색이 좋지 않은 한 노인이 찾아왔다.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높은 곳까지 찾아오셨는지요? 스님이 묻자 노인은 몹시 힘든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 나이가 올해로 꼭 90이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보니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스님께서는 영험하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를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실 수 없으신지요? 김삿갓은 내심 깜짝 놀랐다. 나이가 90이나 됐는데 더 살겠다고 스님을 찾아오다니, 사람의 욕심이란 참으로 끝이 없구나. 스님이 반문했다. 얼마나 더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노인이 대답했다. 한 100살까지만 살고 싶습니다. 영감님은 왜 그렇게 욕심이 없으십니까? 100살을 산 다음에는 죽겠다는 말입니까? 노인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말을 바꿨다. 그럼 한 150살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150살까지 살게 해드리지요. 그런데 150살이 되면 돌아가실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노인이 또 머뭇거리더니 말을 바꿨다. 그럼 한 200살쯤 살게 해주십시오. 스님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감님은 참 욕심이 없으시군요. 이왕이면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지 그러십니까? 예? 영원히 살도록 해주실 수도 있단 말입니까? 노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서는 죽음이 없답니다. 그것만이 영생의 세계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이 얼른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나이만 먹었지 어리석었군요. 이제 부처님이 계신 영생의 세계로 가기 전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스님의 능수능란한 포교술에 감탄한 김삿갓은 절로 고개를 숙였다.
몽둥이가 명약. 김삿갓이 어느 의원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아침이 되자 어깨가 축 처진 젊은 환자 하나가 약방문을 밀고 들어섰다. 젊은이는 의원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는 어찌된 일인지 종일 기운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진맥 좀 봐주십시오. 의원은 젊은이의 진맥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군. 진맥을 보니 전혀 이상이 없는데. 김삿갓이 끼어들어 젊은이에게 물었다. 기운이 없다고 하니 뭔가 병이 있는 듯한데 식사는 제대로 하시오? 예,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거참, 그런데 기운이 없다니 이상하군. 의원이 재차 물었다. 그럼 술을 많이 하는가? 의원의 물음에 젊은이가 고개를 크게 저었다. 아닙니다. 술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데 그걸 마시겠습니까? 저는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래? 밥도 잘 먹고 술도 안 하는데 기운이 없다고 하니 거참 이상하군. 의원이 또 물었다. 그렇다면 자네 용색이 과도한 건 아닌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삿갓이 의원의 말을 풀어 설명해 주었다. 밤일을 많이 하는 편이냐고 물으신 걸세. 젊은이는 눈을 크게 뜨며 손을 휘저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밤일을 하면 기운이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데 어찌 그런 일을 자주 합니까? 저는 한 달에 하루 정도만 그 일을 하고 그 외에는 전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의원이 펄쩍 뛰었다. 에라이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밤일을 겨우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말이냐? 나 같은 늙은이도 사나흘에 한두 번은 그 일을 치르는데 너처럼 힘이 넘쳐나는 젊은 놈이 몸에 해롭다고 일부러 피한단 말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져라 이놈아! 젊은이는 의원의 호통에 냅다 꽁무니를 뺐다. 젊은이가 사라진 뒤 김삿갓이 의원에게 물었다. 아니, 아프다고 찾아온 사람을 그렇게 호통을 쳐서 보내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은 여전히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저런 놈이 환자는 무슨 환자요? 밥 잘 먹고 술도 안 마신다면 기운이 펄펄 넘쳐날 게 아니오. 저런 놈은 식충이보다도 못한 놈이니 약이 따로 없어. 오히려 매가약이요. 한번 호되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면 정신이 번쩍 들 터이니 그게 바로 명약이란 말이오. 의원의 말에 김삿갓이 크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듣고 보니 의원님 처방이 옳습니다. 다람쥐와 노는 노승. 금강산에 들어간 김삿갓은 절경에 정신이 팔린 채 세워라 내워라 걸어가고 있었다. 때는 어둑어둑하여 땅거미가 몰려들 무렵이었는데 머물다 갈 곳을 찾던 중 저만치의 작은 남자 하나가 보였다. 목탁 소리 하나 없고 워낙 조용하여 빈절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방 안에는 노승 하나가 면벽을 한 채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다. 김삿갓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노승의 좌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노승은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암자마당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디서 왔는지 다람쥐들이 하나둘 나타나더니 어느새 수십 마리가 부산스럽게 마당을 오락가락하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희한한 광경에 다소 놀라며 손을 휘저어 다람쥐들을 쫓으려고 했다. 그러나 다람쥐들은 조금 물러나는 신용을 하다가는 이내 다시 몰려와 찍찍댔다. 그때 노승이 좌선을 끝내고 마당으로 나왔다. 김삿갓은 얼른 노승에게 합장했다. 노승은 말없이 합장으로 답례하고는 다람쥐들이 노니는 곳으로 걸어갔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다람쥐들은 노승의 머리며 어깨, 손 할 것 없이 온몸에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몰랐다. 마치 노승의 몸이 다람쥐의 놀이터가 된 형국이었다. 다람쥐와 한 몸이 되어 한동안 논일던 노승은 다람쥐들을 땅에 내려놓은 다음 부엌으로 들어가 도토리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왔다. 그러고는 마당에 널찍하게 뿌려주자 다람쥐들은 사방에 흩어져 도토리를 주워 먹었다. 사실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먹으려고 암자마당으로 몰려왔던 것이다. 하지만 먹이 때문이라고는 해도 동물과 사람이 그처럼 혼연일체가 된 모습을 김삿갓은 처음 보았다. 그것은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그 광경은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된 모습이었다. 이를 자연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끼리의 스스럼 없는 교감이기도 했다. 나무꾼의 자비심. 날이 저물어갈 무렵 김삿갓은 아직 깊은 산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가를 찾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만치에서 웬 나무꾼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김삿갓이 하룻밤 묵을 곳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는 서슴없이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이곳 산중에는 집이라곤 우리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나무꾼은 말 한 마리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자신은 무거운 지게를 짊어졌으면서 말등에는 아무것도 얹어놓지 않았다. 김삿갓이 물었다. 무거운 짐을 말등에 얹어 싣고 갈 일이지 왜 그냥 끌고 가십니까? 나무꾼이 웃으며 대답했다. 예, 이 녀석은 오늘 온종일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좀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김삿갓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무리 힘든 일을 했다고 해도 사람이 더 힘들지 말이 더 힘들까? 그래서 다시 물었다. 말은 사람보다 수십 배나 더 힘이 센 동물이라오. 아무리 말이 힘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보다는 아직 덜 지쳤을 것이오. 노영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오? 나무꾼이 인자하게 미소를 지었다. 말이 사람보다 힘세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너무 늙어서 젊은 말처럼 힘이 세지 않답니다. 그건 제가 늘 옆에서 보아온 터라 잘 압니다. 거참, 늙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내다 팔든가 없애버릴 일이지 왜 끌고 다닌단 말이오? 그렇긴 합니다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할아버지 때부터 함께 살아온 말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어려운 일도 많이 해왔고요. 그렇기에 저는 이 말이 우리 집안에 끼친 은공을 잊지 못하고 있답니다. 김삿갓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낱 집에서 기르는 말을 상대로 은공운운하다니. 이건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 혹시 이 사람은 절에서 돌을 닦다가 출가한 스님이 아닐까? 혹시
불가에 몸을 담은 적이 있는지요? 나무꾼이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저는 그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산속에서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나무꾼은 그야말로 산골 촌뜨기가 아닌가. 불자도 아니면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 지혜로운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부처님은 자비를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온 존재였다. 그런데 이 나무꾼은 하찮은 짐승에게까지 자비를 베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어찌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김삿갓은 나무꾼을 통해 새삼스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며 살아왔는가. 내가 방랑의 길을 떠돌고 있는 것은 과연 잘하고 있는 일인가? 조부의 죄가 부끄러워 일체의 관직을 거부하고 또한 하늘을 보기가 부끄럽다 하여 큰 삿갓을 쓴 채 떠돌고 있는 자신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무꾼의 집에 도착하여 소박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으나 김삿갓의 상념은 밤이 깊도록 이어졌다. 병은 자신의 마음이 고치는 것. 강원도 어느 마을에 진맥조차 제대로 못 보는 돌팔이 의원이 있었다. 그는 의사로서의 소양은 없었으나 워낙 임기응변에 능하여 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명의인 줄 알고 있었다. 어떤 병이든 그가 진맥을 보고 내려준 처방대로 하면 틀림없이 병이 낫기 때문이었다. 김삿갓도 처음에는 그가 명의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이내 돌팔이 의원임을 알게 되었다. 김삿갓이 의원을 찾아갔을 때 웬 사내가 헐레벌떡 의원을 찾아왔다. 사내는 배 안에 무슨 달걀 같은 것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여 영 거북해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돌팔이 의원은 진맥을 보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하더니 이내 진단을 내렸다. 자네 배 안에서 달걀만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방귀가 탈출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일세. 자네 얼굴이 볼기짝처럼 생겨 방귀가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는 것이니 이 약을 다려 먹으면서 부지런히 운동하게. 김삿갓이 의원의 처방을 보고는 따져 물었다. 세상에 방귀를 몰아내는 약도 있어? 나는 어느 의사에서도 그 같은 약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소. 의원이 솔직히 고백했다. 그런 약이 의서에 나올 리가 만무하지. 하지만 난 내가 내린 처방에 대해 항상 자신을 갖고 있어. 방금 다녀간 사내는 무슨 병이라고 생각하오? 글쎄, 나도 진맥을 볼 줄 몰라서 잘은 모르겠소만. 내가 보기에 그 사내는 소화불량이요. 다른 몹쓸 병에 걸렸다면 얼굴색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소. 그러니 며칠 소화제 좀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속이 다스려지지 않겠소? 어떻소? 내가 틀린 처방을 내린 거요? 정말 소화불량이라면 그의 처방이 맞았다. 하지만 소화불량이 아니고 다른 병이라면 그는 의원 노릇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딱히 실수 없이 진맥을 보고 약을 지어주었으며 환자들도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 그러고 보면 나름대로 비법을 가진 셈이었다. 모름지기 병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약이라는 것도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약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라 이 말이요. 김삿갓은 의원의 말을 듣고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 병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약으로 병이 낫는다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생로병사가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진리를 돌파리 의원이 새삼 일깨워준 것이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게 지혜와 해안이 필요한 시기에 딱 울림을 주었던 책이어서 읽는 동안 깨달음이 컸습니다. 왜 책을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지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천고마비의 계절이지만 우리들 마음속 풍요와 지식도 더 높아지고 살찌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방지기였습니다.